지금부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별별 아시아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인문학연구원의 김헌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연구재단 제15회 인문주간 참여 행사로서 올 5월에 출범한 아시아연구소 HK 플러스 사업인 메가 아시아 연구사업단에서 세계 온라인 프로그램을 주관하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1부 순서는 5명의 발표자가 약 10분씩 3시 5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 쉰 다음에 4시 20분부터 한 40분 정도 발표자들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아시아 축제인데 제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양 고전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리스 로마를 연구하고 강의하는데 제가 뜬금없이 초대를 받아서 아시아 축제에 그리스 축제를 하나 이렇게 덧붙이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4개 범그리스 4대 제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올림피아 제전일 겁니다. 지금도 현대 부활에서 열리고 있죠. 이것은 기원전 776년에 처음 개최가 되었고 그 이후로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여기에 참여했고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고무된 여러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범그리스 제전, 즉 모든 그리스인들이 모이는 제전을 열게 되었는데 기원전 583년에 이스트미아라는 곳에서 제전이 하나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림피아 제전과는 달리 2년마다 열리게 되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하게 될 피티아 제전과 사이사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다른 말로 올림피아 제전이 열린 다음해에 열리고 다음번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기 전해에 열리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82년, 그로부터 1년 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리고 난 다음에 피티아, 이거는 아폴론 신전이 있는 그리스의 델피에서 열리던 것인데요. 이 피티아 제전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역시 올림피아 제전과 마찬가지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올림피아 제전이 열리는 중간에 한 번쯤 열리는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올림픽 경기가 있고 중간 2년째 되는 해에 4년마다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73년에 네메이아 제전이 개최되었는데 요거는 이스트미아 제전과 같은 시기에 열렸다고 합니다. 같은 연도예요. 그런데 이스트미아 제전은 봄에 열린 반면에 네메아 제전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요쯤에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올림피아 제전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 4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인들이 모였구나 생각하는데 이런 여러 제전이 같이 생기면서 거의 매년마다 그리스인들 한 번씩 모이는 결과가 되었죠. 4대 범그리스 대전이 열린 장소를 한번 보면 이 이스트미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코린토스라는 지역 인근에 있는 이스트모스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네메아 제전은 그로부터 동쪽으로 조금 내려간 지역에서 열렸고 올림피아 제전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쪽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티아 제전은 저쪽 본토 위에 델피라는 곳에서 열렸죠. 이게 4개가 대표적인데 그리스 문명하면 대표를 할 수 있는 도시가 아테네죠. 아테네에서도 나중에 우리도 열어야겠다. 그리고 여러 판 아테나이아 제전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범그리스 제전은 지금 소개해드릴 4개와 별도로 열렸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바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곳에서 열렸다고 할 수 있죠. 자, 4개 보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좀 치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던 장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4대 제전이 열렸던 장소를 사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디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올림피아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타디움 하면은 운동장을 보통 얘기하죠. 스타디움에서 뭐 축구 경기 열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래 스타디움은 그 거리를 재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약 180m에서 한 200m 사이에 길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스타디움의 원래 길이는 지금 보시는 사진을 측정하면 대체로 180에서 200 사이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디움을 처음 만든 게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죠. 776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4년마다 개최가 되었고 이 모든 제전에는 주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신들인데 올림피아 제전의 주신은 세계 최고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였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올리브 관을 엮어서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계수관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원래 그 올림피아 제전에서는 월계수가 아니라 올리브관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디움은 180에서 200m 사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올림피아는 약 19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한 번 뛰는 그 경기가 모든 번 그리스 제전에서 기본적인 그 경기였다고 합니다. 즉 이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피아 제전 및 4대 제전은 스포츠 제전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신 앞에서 인간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신에게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스타디온 경기가 기본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하나씩 추가됐는데 디아울로스라는 거는 스타디움을 왕복해서 뛰는 좀 한 400m 되는 거리를 뛰는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돌리코스라는 거는 좀 장거리 경기였고요. 그다음에 격투기가 도입이 됩니다. 레슬링, 권투, 판크라티오. 판크라티오는 이제 그 종합 격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종 경기가 여기 섞인 펜타틀론도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가장 화려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마차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가장 볼거리가 많은 경기로서 그 네 마리 말이 끄는 우리가 배너에서 보는 그런 마차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본이 이제 이 올림피아 제전에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에서 이제 출발선에서 제가 그 같이 답사했던 분들과 이렇게 그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바로 요 그 출발선에서 끝까지 뛰어가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스타디움 바깥쪽에는 그 올림피아 제전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의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기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우상함을 느끼죠. 몇 가지 장면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여기에 거대한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기둥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올림피아 제전 역시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나중에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학자들이 여러 고증 자료를 통해서 복원을 했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채색 다양한 색채가 있는 컬러풀한 그런 신전이었다고 하고요. 방패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신에게 바치는 전리품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죠. 그 안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아테네 신상을 조각했던 그 페이디아스라는 당대 최고의 아테네 조각가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것도 복원도를 보자면 사람 모습 조그맣게 보이죠? 거기에 이 정도 규모의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제우스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고 권력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라 신전도 있는데요. 헤라 신전은 기둥이 조금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게 보신 장면은 이걸 텐데 그 헤라 신전에서 체화해서 근대 올림픽 경기에 이렇게 보내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
옛날 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냥 그 올림픽 경기를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뭐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해서 그 진행하고는 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살아서 지금을 본다면 전 세계인들이 제우스를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두 번째 범그리스 제전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스트미아 제전입니다. 이스트미아 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린토스 지방에서 열렸고요. 기원전 583년부터 열렸다고 합니다. 2년마다 개최가 되었고, 여기에 주신은 그 제우스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린토스는 그 해상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교통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그 운동 경기가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올림피아 제전에서 그 벌어졌던 종목들이 거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그 답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올림피아 제전에서는 승리자에게 올리브관을 씌워줬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엔 야상 샐러리 관을 주어줬다가 나중에는 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지역에 많은 그 나무의 이파리를 가지고, 가지와 이파리를 가지고 그 승리자를 기념하는 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세기 말에는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인들은 이 제전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같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올림피아 제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네로 황제도 올림피아 제전에서 열렸던 사두마차 경기에 참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로마가 결국은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난 다음에는 이 이스트미아 제전 및 앞으로 소개할 것과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올림피아 제전 모든 것이 이방의 신들을 하는 불경스러운 제전이다. 그래서 모두 폐지하게 됩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렸던 곳은 이스트모스라고 하는데, 이스트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지도에서 보신 걸 상기하시면 본토에서 반도로 넘어가는 그 좁은 육로가 있었죠. 그게 마치 사람의 목, 짐승의 목과 같다 그래서 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 말로는 이스트모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이곳은 그 포세이돈 신전이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이곳에 서 보면 저쪽으로 바다가 보이면서 역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신전이 있을 법한 곳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 아까는 그 제우스 신전이나 헤라 신전 기둥이라도 좀 남았는데, 이스트모스에 있는 이 포세이돈 신전에 기둥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진짜 무상함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극장이 있던 곳이어서 그 스포츠 제전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축제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경기장은 거의 폐허가 돼서 남아 있지 않고 출발선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코린토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운하죠. 지금 운하는 관광용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그리스 제전은 피티아 제전인데, 이스트미아 제전이 열리고 난 그 다음에 우리도 열어봐야겠다. 본토에서 특히 가장 유명한 곳인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피에서 열렸던 그 제전입니다. 582년부터 이 제전은 4년마다 열렸고, 이 제전의 주신으로는 아폴론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론은 예언의 신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 델피 신전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언의 신의 뜻을 알고자 신탁을 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우승자에게는 처음엔 떡갈나무를 줬는데 나중에는 월계수관을 수여했다고 하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아폴론 신이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다프네가 아폴론의 구애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잡힐 순간에 나무로 변했다고 그러죠. 그 나무가 바로 월계수관이어서 그 다음에 아폴론을 기리는 이 피티아 제전에서는
그 월계수관을 수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것이 부서졌지만 옛날에 델피 신전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아폴론의 신탁을 받던 신전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극장도 있고 역시 그래서 예술 문화의 축제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메야 제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메야 제전은 573년부터 2년마다 이스트미아 제전과 같은 해에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신도 제우스고 이 대회를 창설했던 이 제전을 창설했던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로 알려진 헤라클레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도 우승자에게는 올리브관을 줬는데 나중에는 야생 샐러리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제전마다 각각 그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관이 달랐는데 그 관이 결국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식물과 나무를 소재로 했던 것이죠. 요즘도 이 네메이아 제전이 부활돼서 요즘도 매년 열리고 4년마다 열리곤 합니다. 여기는 올림피아 제전이 전문 선수들이 참여하는데 반해서 그 상업적으로 너무 물들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데 금년에 열릴 뻔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년에 열리지 못하고 내년에 열리겠다 이런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제전이 결국 근대에서 부활하게 된데 이 올림픽 제전이 처음 열렸던 곳은 아테네 스타디움이죠. 예전에 판아테나이아 제전이 열렸던 그게 발굴이 돼서 새로 복원하고 여기에서 1896년에 아테네 근대 올림픽 경기가 처음 열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죠. 자, 이게 제가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10분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만 넘어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자신들의 그 종교적 염원을 신에게 바치면서 즐기는 그런 모임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에선 이랬는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는 어떤 축제가 벌어졌는지 쭉 4명의 발표자들의 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어서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그 동아대에 계신 박장식 선생님이신데요. 이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와서 소개를 해드리는 대신에 사회자께서 발표자께서 자신들의 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어서 동남아의 불교 축제와 신앙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축제 중에서 동남아 부분을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교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좀 길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화면에 보시는 게 연등 축제죠.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문화를 삼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이 연등 축제를 하죠. 동남아에서는 좀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 축제 가시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동남아 특히 이제 우리가 요즘은 학자들은 대륙부 동남아시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요즘 메콩 지역 이제 메콩 지역이 다행히도 중국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발원을 해서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또 베트남 이렇게 5개국을 태국 5개국을 다 지나가죠. 그래서 요즘 대륙부 동남아라는 용어보다는 메콩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메콩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그 메콩 지역과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상자 불교, 불교 세계고요. 베트남은 조금 약간 예외겠지만 나머지 4개국은 거의 상자 불교도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교 축제는 다양한 종족을 포섭하고 있는 동남아에서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루는
다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언어도 다른데,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에 규합하고 있는 정체성으로서 이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족 문화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르지만 이 불교라는 걸 통해서 또 뭐랄까요, 하나의 국가의 연합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주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교 축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거대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동남아에서 특히 대륙 동남아 메콩 지역에 있어서의 불교 축제는 기후나 절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빛 아니면 물을 이용하죠. 이 두 가지 요소를. 그래서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더운 지방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가면 막 덥고 이럴 때 물을 뿌리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 몬순 기후라고 합니다. 동남아에. 우기와 비가 내릴 때와 보통 비가 많이 내릴 때가 5월부터 10월까지. 그다음에 이제 10월이 지나면 이제 4월까지가 건기가 되죠. 비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를 교차하기 때문에 이 우기와 경기가 딱 교차하는 시점에 있어서 신년이 됩니다. 신년 축제. 그래서 물을 뿌리는, 이제 다가 그동안 드라이했던 그런 덥고 매우 건조했던 이런 시기를 이제 우기가 곧 올 텐데 그걸 맞이하는 것으로 축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얀마를 예를 들면 미얀마의 절기는 태양 태음력을 사용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4월 중순쯤이 이제 새로운 신년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년은 동남아에서는 대부분 다 4월이 신년이 시작돼서 이듬해 3월까지가 보통 회계년도로 잡아서 이렇게 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얀마에서 일단 대부분 이 불교 축제를 행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4월이 신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가 뭐 굉장히 덥죠. 뭐 기온으로 따지면 뭐 최고 4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 있다가 그냥 5분 만에 졸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온이기 때문에 복사열까지 합치면, 제가 사원에서 한번 촬영해 봤더니 한 54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가면 바로 땀이 쫙 나오죠. 근데 그럴 때 물을 뿌림으로써 그걸 달래는 그런 식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건 뭐 설명하다가는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로 비가 올 때는 많이 내리기 때문에 거의 7, 8, 9, 10월은 스님들도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일반인도. 이럴 때 우앙그라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안이라고 그러죠. 리트리트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스님들이 다 그 사원에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사원에 직접 가서 스님들을 공양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장례식을 빼고는 즐거운 행사는 이때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비가 올 때 쭉 했던 것이 다시 드라이 시즌에 가게 되면 다시 활기를 띠고, 축제가 매월 있습니다. 매월 보름에는 있게 되고요. 그 드라이 시즌이 끝나는 시점, 우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가장 큰 행사인 신년 축제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미얀마의 아주 유명한 아무라프라에 있는 사원인데, 여기는 뭐 지금 수도승이 뭐 거의 한 5, 6천 명이 여기 있는 곳입니다. 보시를 하는 장면이고요. 주로 이제 신년 축제가 되면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캄보디아 같은 데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듯이 왼쪽 아래에요, 로켓 축제가 있어요. 로켓을 만들어가 하늘로 빵 쏴서 터지고 이제 이런 걸 축제로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촛불을 이용해서 강물에 띄운다든지 하는 이런 좀 순진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부 동남아의 불교 축제는 대부분 다 혼합적 성격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근데 꼭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라든지 또 기존의 민간 신앙이라 볼 수 있는 정령 숭배,
이제 우리도 애니미즘적 요소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혼합적 성격으로 되어 있죠. 대체로 대륙부에는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약간 상자불개에서 약간 중국 지배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대부분 정치적 이념으로 사용했다 유교적 영향이 좀 커서 그런지 불교가 그렇게 승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중남부 쪽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지금 베트남의 지형은 17세기쯤 되면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다낭 그 위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참바라는 참족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조금 북부 지역과 조금 문화적으로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대륙부 동남아는 불교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똥레사 호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물이 있는 지역 옆으로 약간 새카맣죠. 이제 이 지역이 우기가 되면 여기가 차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라이 시즌에서 봤던 호수의 크기가 한 3배 정도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도시들이 지금 건조 지역에 물이 빠진 지역으로 보면 그 호숫가에는 대도시가 없죠. 물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건조기가 되면 쪼그라들어서 이제 항해도 좀 하기 힘듭니다. 배가 다니기도. 네, 그래서 이때는 좀 스탑되죠. 아무래도 건기는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스탑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발리섬이 이게 하산지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산 중턱에는 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라산도 그렇죠. 백록담 물이 있지만 내려오는 도중에 하산 과정에서 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물을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면 물이 이제 그때 솟아나죠. 이래서 힌두교도들이 물을 가지고 몸을 씻는 성스러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미얀마 신년 축제는 광란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물을 옛날에는 뭐 그냥 물 바구니에다 이렇게 뿌리고 했는데 지금 고모수까지 등장해가지고 소방차까지 등장해가지고 물을 뿌려야 됩니다. 태국은 요즘 점점 야해져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요 현대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즐기는 축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얀마 띵장이라고 그러죠. 띵장. 태국에서는 성크란이라고 하는데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드라 신이 천상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1년으로 잡죠. 상클란에서 온 산스크리트에서 온 말인데 언어의 그 발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띵잔의 셋째 날에는 대중들에게 물 뿌리기가 이루어지죠. 요즘은 약간 상업화돼서 태국도 마찬가지고 미얀마도 각 그 회사들이 자기 상품을 선전하는 장소로 변모해가지고 여기를 각종 회사들이 좀 상업적 전략으로 광고 효과를 노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밀가루 뿌리는 것이 우리는 옛날에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스케죠. 승리의 축복 표시로 요즘은 스케를 뿌리는 것이 또 유행입니다. 옛날 저희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교복 마지막 졸업식 때 막 밀가루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좀 얌전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정치인들이 와서 불상에 물 뿌리는 아주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요소고요. 또 신년을 맞이해서 그 부타가 베살리로 넘어가는 득도를 해서 베살리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갔던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런 보토 경주를 신년에 한다든지 대체로 1년 내내 이루어지는 물 뿌리기는 이제 사원에 가서 부다의 머리 위에 성수를 뿌리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흔히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샴푸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창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머리를 감아 뭐 이런 뜻인데 보통 이제 인도인들이 머리를 감을 때 비누를 머리에 칠하고 위에서 물을 뿌려서 흘러내리는 비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씻거든요. 이제 그런 요소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이 정령신앙이라는 게 동남아에 많이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령신당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거의 모습이 유사하죠. 근데 이 정령은 주로 액막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참하게 죽으신 분들을 화가 나서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위로하는 그런 신당이 되겠는데, 미얀마 같은 데나 태국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밑에는 불교 사원인 세웨다공 파고다 내에서도 자리하고 있는 보민강, 이제 이런 분들은 아주 유명한 어수를 베풀었다든가,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우리나라 같은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동남아 축제는 뭐 불교 축제를 띠고 있지만 그 양상은 굉장히 동남아에 들어온 복잡한 종교들 다 수용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불교 축제를 통해서 서로 다양한 이질적인 민족 간의 문화라든지 또 정치적 체계조차도 뭐랄까요, 하나의 용광로에 넣어서 녹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된 데서 지금 동남아 국가가 국가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회과학대학에서 석사를 했던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석사 논문 8년 만에 썼어요. 왜냐면 술이 오랫동안 발효돼야지 맛있잖아요. 제 석사 논문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소개할 축제는요, 이제 한국식 표기법으로는 누루즈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터키 동남부 출신 사람으로서 저 네브루즈로 알고 있었어요. 터키에서도 네브루즈라고 하는데 한국식 표기법으로는 누루즈입니다. 일단은 이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 2010년에 유엔 총회는 이제 매년 3월 21일을 국제 누루즈의 날로 선언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매년 유엔에 3월 21일 되면 누루즈 날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발표해요. 그 전해 2009년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유네스코가 정회가 열릴 때, 그때도 인류 무형 유산 대표 목록에 등장이 됐어요. 누루즈가. 그렇다면 이 누루즈가 뭐예요? 어떤 날인가, 어떤 축제일까요? 이제 날짜를 보시다시피 바로 이해하실 텐데, 북반구의 분조음의 날이죠. 그 이후로부터 딱 그날은 낮하고 밤이 똑같은 기간이고, 그 이후로부터 낮이 이제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봄이 시작하는 날이죠. 이제 발음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나우루즈도 있고 노브루즈도 있고 뭐 나부루즈도 있고 네브루즈도 있고, 저는 네브루즈로 알고 있었어요. 네브루즈. 근데 이제 한국말은 누루즈인데,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 이제 경축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유럽에 있는 뭐 코소보, 알베니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중국, 위구르족 지역까지, 신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는 사람들 크게 작게 누루즈를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매년 3월 21일 날. 그럼 무슨 의미인가?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거대 이란어예요. 거대 이란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왜냐면 로즈 오늘날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날이에요, 날. 그리고 네브루즈 할 때 영어로도 new 있잖아요. 노바 러시아 말로 그 새로운 날, 즉슨 신년 축제예요, 한마디로. 방금 전에 여기 동남아 축제들을 설명하셨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신년 축제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하냐? 네브루즈 때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이제 봄을 맞이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 남는, 그리고 네브루즈라고 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바로 지금 PPT에 보이는 사진인데, 불 위에서 점프하는 거. 제일 네브루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띄는 거는 그 장면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특히 3월 21일 날 밤에는
이제 불을 태우고 그 위에서는 점프해요. 그 불이 얼마나 크면 클수록 재미있고요. 그 점프하면서 이제 소원을 빌어요.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이제 올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러면 네우루즈 하면 두 번째로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마치 한국에 이제 추석이면 송편을 먹고 설날이면 떡국을 먹잖아요. 이제 네우루즈 때는 저도 이제 기억해요. 어렸을 때 집마다 찾아가서 네우루즈의 달걀을 받아야 돼요. 그 달걀 계란은 이렇게 좀 약간 색칠해야 돼요. 색칠할 때 쓰는 거는 양파 껍질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의 기독교 계통에서도 그 부활절 달걀이 있거든요. 그걸로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색깔도 비슷하고 그 발표 자료 보시면 다 사진이 있어요. 이제 그 달걀을 받으시면 이제 사람들끼리 그걸 이제 서로 중도를 시키면서 좀 약간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서로 싸우게끔 하거든. 그 둘 달걀을. 근데 이제 달걀 안 주면 그러면 뭘 주냐? 그러면 7개의 과일, 마른 과일, 아니면 7개의 견과류.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7. 7은 그 지역에서는 럭키 숫자이니까. 하여튼 그런 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아,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그동안 뭐가 보였어요 그러면? 짧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조만간 이번 주말에 열릴 할로윈 축제랑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집마다 찾아가서 일단은 달걀을 원해요. 달걀을 준비 안 했다면 그 집안이 그럼 그 7개에 해당되는 마른 과일이거나 아니면 7개에 해당되는 그 견과류가 있어요. 그걸 줘야 돼요. 이제 그걸 모여요 아이들이 그날 아침에. 밤에는 이제 다들 동네 사람들끼리 노는 건데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란에서는 네우루즈 때는 하지 피루즈하고 아문 나우루즈라는 두 개의 이렇게 캐릭터가 있어요. 아문 나우루즈는 나우루즈 아버지라는 의미이고 하지 피루즈는 그냥 그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보시다시피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저 옷은 하지 피루즈한테 있는 거고 그 빨간색 옷 그 수염에다가 그 모습은 아버지 모습도 아무르 누르즈에 있는데 역할을 합치면 산타 할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우루즈 날에는 이 아저씨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나와요. 나오고 앞에 있는 이제 그 하지 피루즈 그 빨간색으로 얻는 이 사람들도 얼굴에다가 이제 그 검은색 보도를 묻히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요 얼굴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네우루즈 왔다 네우루즈 왔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음엔 동네 아이들이 나오면 이 아저씨가 아문 나우루즈의 아버지가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줘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야 잠깐만 이거 다 기독교에 있었던 산타 할아버지 그걸 뺏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활절 달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역사를 보면 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일단 저는 터키에서 왔기 때문에 터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세뇌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네우루즈의 배경하고 학술적으로 네우루즈의 배경이 달라요. 이제 터키에서는 알려주는 네우루즈의 기원이 뭐냐면 이제 투르크 계통 사람들이 중국한테 이제 독립을 뺏겼는데 그때 남는 투르크 계통 사람들이 그 이제 돌굴 안에 들어갔어요. 밖에 나가려는데 밖에 못 나가요. 그때 갑자기 터키 신화에서 항상 나타나는 늑대가 있어요. 그 늑대가 와서 알려줬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날 다 이제 터키 사람들 다시 한번 산에서 나가서 자기네 땅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우는 날, 네브루즈. 사실 이 얘기가 있긴 있어요. 이건 뻥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을 보면 6세기예요. 근데 네브루즈랑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더 오래된 기록들이 있어요. 제일 오래된 기록이 뭐냐면 2세기에 나온 기록에 이란 기록에서 나오는 건데 조라스트교랑 관련된 거예요. 조라스트교에서는 이걸 종료 날로 했대요.
그리고 그 2세기에 나온 기록에서도 기원전 6세기를 가지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브루즈의 제일 오래된 설명이 뭐냐면 조라스트교에 있었던 종교적인 날이었는데 다음에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란이 그렇게 꼴통 이슬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조라스트교에 있는 그 종교적인 날짜를 이제 오늘날의 축제로 즐기고 있고 이란의 영향을 받은 주변 나라들도 다 이렇게 축제로 하고 있어요. 제 발표 여기까지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유효한 교수입니다. 제주 전통 종교의 의례와 축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주 전통 그 지역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비교 종교학자로서 종교학의 개념들, 성스러움, 정결함 혹은 뭐 영혼관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주 사례를 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논문을 써왔고 제주 답사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사례를 가지고 저보고 좀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 종교 의례는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잔치의 자리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발표하는 이 자리가 아시아의 덩실덩실 축제로 되어 있는데 저는 덩실덩실 춤추는 장면도 좀 제목에 맞춰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주도 공동체 의례 중에서 먼저 영등굿, 영등제, 영등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등신은 제주도의 토착신이 아니라 외래에서 온 신으로 이렇게 신앙됩니다. 음력 2월 1일에 바람을 몰고 왔다가 15일에 돌아가는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영등신이 올 때 환영제를 풍어제로 하고요. 더 크게는 영등신이 돌아갈 때 보름 무렵에 송별제, 환송제, 보내는 의례로 이렇게 송별제를 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사진 두 장은 2017년에 제가 찍은 칠머리당 영등굿 중에 본향들매 사진하고 시드림 시점 사진입니다. 이 본향들은 이게 영등굿을 하지만 그 마을의 본향 당신을 모셔야 되는데 마을의 본향 당신을 모시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시드림은 좁쌀을 가지고서 그 해에 풍어가 될 것인지 또 그 여러 전복이라든가 소라가 잘 잡힐 것인지 점을 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영등신이 와서 미역, 전복, 소라에 씨를 뿌려주고 간다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녀들, 잡녀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미역, 전복, 소라가 풍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이걸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바닷가 아닌 데서 영등제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풍농을 또 기원하는 그런 의례를 합니다. 맨 먼저 신들을 다 부르는 초감제 의례를 한 후에는 신들이 다 여기 앉는다고 생각해요. 좌정한 후에 석살림이라고 하는 제차를 합니다. 석은 밧줄인데 보통 그 석은 특히 이제 소나 말을 끌 때 쓰는 밧줄인데 살린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노래방 가서 말하는 살리고 할 때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살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신들에게 향하고 술을 올리고 음식을 권한 다음에 신방이 이제 민요 겸 무가를 불러요. 이게 서우제 소리라고 하는데 아주 흥이 나는 노래를 부르면 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춤추면서 놉니다. 이 순서에. 이게 먼저 속살림이 이때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몇 번씩 춤추는 장면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에게만 음식을 바친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도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식사도 하고 떡도 먹고 또 때때로 이 신방이 돌면서 인정을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인정은 17세기 우리 육지에서도 인정이란 말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신에게 바치는 뇌물, 선물이란 뜻입니다. 국어학에서 보면 17세기에서 인정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인 거, 17세기까지 더 많이 쓰인 의미가 뇌물, 선물이란 뜻이었거든요. 이게 제주도엔 그 의미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신에게 인정을 바쳐라라고 얘기하고 신들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춤추며 노는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또 뭐 제차 중에 저승시황하고 하위 신들을 위해서 큰 시루떡을 이렇게 막 접시 돌리기 하듯이 막 돌리다가 위로 확 돌렸다가 받아내고 그런 묘기 대행진처럼 하면서 노는 거, 신방들이 그런 재주를 잘 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낚가시리 놀림이라고 합니다. 시루떡 던지면서 노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보시는 선생님들 제가 여기 춤추는 분들의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건 디스코텍이 아닙니다. 옛날 고고장이 아닙니다. 네, 거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적으로 그렇게 한복 입은 어르신들이 추는 것 같지 않고요. 거의 디스코텍의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의 얼굴이 보일까 봐 빨리 넘어가겠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분, 양복 입고 있었던 분이 이 마을의 이 제주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촌 계장 분입니다. 어촌 계장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노래 부르는 분의 얼굴은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고 지역 무형문화재에 이제 이수를 하시고 전수에 하시는 서순실 신방인데, 이분이 서우제소리 노래를 부르면 그냥 잠수굿에서 찍은 건데 다른 분들이 춤을 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점잖은 사진이고, 다음 사진을 이제 보시면 유튜브는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사진이 떴나요? 예, 가운데에 계신 키 큰 남자 아저씨께서 온갖 기교를 다 부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그 중심으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덩실덩실 사진을 제가 2013년 김영 잠수구 사진 중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사람들끼리 노는 게 아닙니다. 이 의례를 할 때 신들은 제의를 받는 대상이면서 제2의 주체이고 또 제2의 수행자입니다. 신들도 거기서 같이 논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킴벌리 패튼의 책을 인용을 했는데, 종교적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신들은 제2행위의 대상, 그걸 받으면서 그 창시자이고, 의례행위의 주체이고 동력이고,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제 의례에 참여하는 거죠. 제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종교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의례 행위는 신으로부터 오고 신의 영역에 속하고 신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즐길 때 신들도 같이 즐긴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2011년에, 이미 10년이 지났네요. 북촌읍 조천리 영등구 끝나고 이제 배방선 마지막 제차인데, 이제 배를 타고 영등신 그리고 또 요왕신에게 바칠 제물을 배에 띄워서 보내는 그런 순서입니다. 이걸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저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진을 찍느라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해녀 어머니들이 징하고 꽹과리를 들고 있는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놀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배에서도 덩실덩실 춤을 추세요. 이 사진도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못 찍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제 느낌으로는 배가 완전히 엎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세워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해녀분들은 빠져도 살잖아요. 무섭지가 않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노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완전히 다이아몬드 스텝 밟으면서 노시는데, 저는 그래도 꾹 참고 이러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탔던 여성 연구원들 몇 분이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막 깍깍 소리를 지르니까 와서 하신 그 해녀 어머니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무서워하면 신들이 즐겁게 놀 수 없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라고 야단을 치셨죠. 신들이 그 자리에서 주체가 돼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주도 의례는 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제차들이 많이 절차들이 들어갑니다. 연극적인 요소도 있고 또 축제 분위기예요. 사실 모든 의례, 제주 의례는 액마기적 속성이 있거든요. 제주 사람들은 액매기라 그럽니다. 액매기적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축제의 분위기가 나는 그런 제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등굿에도 삽입되는, 물론 따로 선왕풀이라 그래서 따로 하기도 하지만 영감놀이 제차가 있습니다. 영감이 선왕이고 배의 왕이고 도채비거든요. 도깨비들입니다. 영등굿의 제차로 들어가 있고, 영감을 청해 와서 대접하고 놀고, 이때도 서우제소리, 그러니까 그 무가 민요가 불려지고 또 춤도 추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방선에서 신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영등신도 같이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들도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축복을 하고 빨리 가야 돼요. 도깨비도 선왕들도 보내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2017년 칠머리당 영등굿에서 찍은 배방선의 장면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 만든, 지프로 만든 멋진 배도 있어요. 근데 칠머리당 영등굿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받아서 잘 만든다면, 대개는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기도 하고, 오른쪽에는 작은 사진이지만 이거는 그 종이 상자 박스입니다.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2010년에 와상리 불도땅 신령과세제 중에 산신놀이를 찍은 건데요. 다른 사진은 다 전화 제 연구보조원이 찍었는데, 이 사진은 다른 분이 찍으신 건데 제가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제주생태관광의 윤순희 대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신방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의 다리가 다른 사람의 몸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리를 올린 사람은 수포수, 올린 게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은 암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산신놀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노루를 대신하는 닭을 수렵해서 신에게 피도 바치고 고기를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거죠. 신에게 바치고 참여자가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가 벌어져서 음복하고 또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제주가 제주에서 모든 의례가 이렇게 다 축제처럼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제일 고전적으로 유명한 건 에반스 프리처드의 누에르 종교라고 하는 책에, 누에르 릴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동체 제의는 좀 축제적인 성격이 있는데, 즐겁고 쾌활하고 한 게 있는데, 개인적인 제의, 특히 속죄를 위해서 신에게 소를 바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제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가정이 죄로 인해서 유발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수행되는 것이고, 더 심각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 공동체 의례는 축제와 액매기의 속성이 둘 다 있는데, 가정 단위 의례도 목적에 따라서 축제와 액매기의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태공 서목시 놀이라고 하는 그 놀이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거는 성주풀이 중 절차입니다. 새 집을 짓고 가택신 성주에게 안전을 구하는 의례인데요. 집의 무탈과 축복을 기원하죠. 해당 집이 강태공 서목시가 지었던, 강태공 서목시가 수목수입니다. 예, 수목수가 지었던 원형적 모델과 같음을 극화된 놀이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연극하는 장면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렇게 강태공 서목수를 이제 데려와서 이제 춤을 추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가정 주인이 와서 이 집의 집주인이 춤추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신방의 노래를 맞춰서 즐겁게 신과 함께 즐겁게 하는 축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등굿, 잠수굿 중에 액매기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애군을 막는 제차인데요. 액매기는 거의 모든 제주 무속 의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저승차사를 대접해서 액을 피하고 장수를 누린 사만이 본풀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 도액막음이라고 하는 그 순서는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거고, 이때 그 다음에 이어서 각 가정의 개인 액막이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가정의 운수를 이제 점을 쳐주기도 하는데, 10년 전에는 전부 다 닭을 희생을 했습니다. 요즘 영등국 가면 닭 희생 잘 안 합니다. 신방들이 비념으로 신에게 고하는 걸로 그냥 끝냅니다. 잔인해 보이거든요. 다행히 저는 영상도 다 찍었고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보시면 좀 흐린 거죠. 제가 영상을 캡처해 온 거라서 흐린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보면 모가지를 탁 목을 쥐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흐리지만 신방이 죽인 다음에 바닥에다가 3번 내동댕이를 치는 겁니다. 큰 닭을. 이제 액매기 제차가 있고요. 액매기 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누에르 릴리전에서 그렇게 죄를 없애고자 하는 그 제차처럼 넋드림 의례의 경우에는 탈인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예방하는 건데, 빠져나간 넋의 일부를 다시 불러와서 회복시키는 목적입니다. 증세에 따라서 가볍게 하기도 해요. 어머니가 넋들라 코 하고 그냥 넣어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그 다음에 옛날에 제주도에는 산파들이 많았거든요. 산파들을 삼승할망이라고 불렀어요. 삼승할망은 산육신의 이름이면서 산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방이 와서 할 때는 구세 형식으로 크게 했습니다. 이건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인 걸 알 수 있죠. 넋드린 분위기, 액매기 중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마지막 보너스 사진인데요. 다들 심각한데, 신방 4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심각한데, 어디선가 숨어서 웃고 있는 관찰자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을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거기 숨어서 이것을 찍으면서 혼자 웃고 있었던, 혼자 진지하지 않았던 사진을 재미있으라고 가져와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저는 민망하게 발표를 마치고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성대학교 이태주입니다. 멀리 가겠습니다. 남태평양인데요. 인류학자로서 오래전에 남태평양에서 필드를 했고, 한국에서 아마 이 바누아투, tonga, 키리바시, 이런 투발루, 정말 나라 이름조차도 생소한 이 지역을 아마 가보신 분, 또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진부터 아마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 특히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와 하와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가운데 대개 이제 뉴질랜드에서 하와이까지 선을 쭉 그으면 그 오른쪽이 이제 폴리네시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군도 요 나라, 뉴칼레도니까지 요 나라들이 이제 멜라네시아라고 되게 얼굴색이 굉장히 좀 까무잡잡하고 머리가 굉장히 곱슬곱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은 실제로
하늘에서 비행기 위에서 보면 정말 작은 산호초, 아톨 그 섬들이 그냥 표현 그대로 새똥을 하얗게 깔아놓은 것 같이 망망대해의 그런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세 문화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개 이 사람들 지금도 굉장히 고립적인 또 굉장히 다양한 그 에스닉 그룹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만 한 870개의 서로 언어가 다른 소위 그 종족 집단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인구가 뭐 한 500만 명 정도인데 뭐 870개 정도의 에스닉 그룹이라는 얘기는 그냥 강 건너 가면 다른 사람들, 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민족들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 주로 산속에서는 이제 주로 이 채근 식물이죠. 땅 밑에서 자라는 타로, 얌, 카사바 뭐 이런 것들 주로 먹고요. 또 돼지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요리도 전부 땅 속에서 구워서 먹는, 그래서 무무, 싹싹, 로보 뭐 이런 지역별로 이름이 다릅니다만 그런 식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태평양의 특징이 인류학자들이 소위 영어로 리시프로시티, 굉장히 호혜적인 문화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와이 가시면 알로하, 알로하,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숨을 생명의 숨을 우리 같이 나누자라는 그런 인사거든요. 제가 이제 피지에서 필드워크를 할 때 깨레깨레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사람들이 깨레깨레 하면 이웃집에 웬만한 거 모두 다 그냥 가져다 써도 아무도 그 도둑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물론 땅이나 이 토지나 뭐 중요한 것도 전부 공동소유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문명으로부터 동떨어져서 7, 8천 년을 서바이벌 했던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습속, 관습들이, 전통들이 지금까지도 유지해 왔던 그런 섬들이 많이 있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축제나 의례들이고요. 또 카니발리즘으로 알려진 보통 이제 엔도 카니발리즘, 엑소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되게 식인풍습이라는 게 1950년대까지도 뉴스위크에 보도가 될 정도로 발견이 됐었는데 엔도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면 이 조상님들을 드시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만찬 때 뭐 이 포도주와 그죠 빵을 떼는 그거를 실제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엔도 카니발리즘이에요. 실제로 장례식 때 아버지의 두개골을 나눠 먹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게 그 쿠르라는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소 카니발리즘은 너무나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극심하게 이루어질 때 상대방 부족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남겨서 자기 마을에 데리고 와서 산채로 구워서 나눠 먹는 그런 아주 야만적인 그런 풍속이 바로 엑소 카니발리즘입니다. 그래서 국립 피지에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보면 19세기의 이 전쟁의 시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 카니발리즘 도구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문화 지역별로 조금 전통들이 많이 다른데요. 폴리네시아 지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지, tonga, 사모아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위계 질서가 명백한 아주 구조화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 추장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추장의 권위, 살아있는 조상신을 모신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양고나 소위 카바 의례라는 것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쟁 춤, 전쟁과 관련된 여러 일상 의례들이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있었던 남태평양 피지의 마을에서 지금 이제 양고나 세레머니라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마을에서의 공동체 의례인데요. 추장께 마을 연장자가 돼지 한 마리 통째로 구워서 그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고래 이빨을 아주 그 카치제로 잘 보존해서 이거 그 고래 이빨 하고 땀부아라고 그러죠. 땀부아하고 이제 돼지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1년 내내 짠 임배라는 이런 그 멍석을 추장께 이런 의례가 있을 때마다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제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이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이 통이 나무 통에 있는 이 음료가 소위 양고나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막걸리 뭐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업돼서 문제가 되는데 이 카바, 이 양고나라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들이 계속 다운이 됩니다. 이게 마취제 생약으로 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의 때 밤새 이걸 마시면 정신도 좀 이상해지고 몸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취된 것 같은. 그래서 마을 회의 한 2시간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눈만 뜨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나 계속 자는 돌아가는 아주 신기한 이런 음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남용이 돼 갖고 요즘에는 의례용 음료인데 원래는 여성들 먹으면 안 됐거든요. 여성들도 즐겨하고 일상적으로 굉장히 관광산업에 많이 남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태평양의 그 호혜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피지의 망이띠라는 일종의 이제 음식 나누기인데요. 보시는 사진이 바로 소를 보통 뭐 마을에서 잔치나 의례가 있으면 소 한 3마리 그냥 아침에 새벽에 청년들이 쫙 나와서 잡아요. 잡고 돼지 몇 마리 잡고 뭐 닭 한 20-30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이 살코기들을 쭉 이제 타로하고 같이 나누어서 집집마다 나누어서 먹는 이런 음식 분배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라네시아 지역은 오늘 이제 축제하고 관련돼서 가장 여러분들 멜라네시아 이제 똑비진이라고 해서 피진 영어에서 굉장히 그 한 3개월만 현지에 있다 보면 영어 현지 언어를 금방 알아듣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페스티벌이라고 하지 않고 현지인들은 싱싱 그럽니다. 싱싱 뭐 다음 주에 싱싱이 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춤추는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또 뭐 커다란 얌을 그 수확했을 때 또 뭐 추장이 또는 그 빅맨이라는 그 마을 지도자가 뭔가 베풀 때 어떻든 이런 그 세시풍속과 관련돼서 다양한 싱싱 축제가 벌어지고, 뭐 물론 외부에서 귀한 방문객이 올 때도 싱싱 축제를 하고 있고, 요즘에는 싱싱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투어리즘 관광산업에 많이 좀 동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싱싱이라는 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굉장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거의 나체 특히 여성들은 거의 뭐 다른 거 입지 않고 온몸에 바디 페인팅하고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 그다음에 극락조들 막 화려한 그런 깃털들 꽂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남자들은 쿤두라는 북을 치고, 여성들은 또 다른 그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정말 신비로운 마을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싱싱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의 그 대표적인 독립기념일 축제, 아주 전국적인 축제 그 히리모알레 같은 그런 싱싱이 있고, 각 도시마다 지방 도시마다 대표적인 싱싱들이 있어서 관광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컨텐츠로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데가 지금 싱싱의 장면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어떻게 분장을 하고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류학자들이 관심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가 남태평양 각각의 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 중에 특히 이제 뉴기니의 고산지대에 가면 한국에도 이분이 왔었습니다. 모리스 고들리에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인류학자가 이 바르야족을 평생 연구를 했는데,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ritualized homosexuality라는 그 모든 의례에서 남성들끼리 행해지는 집단적인 호모섹슈얼리티 의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양한 이런 집단적인 동성애 뭐 축제들, 이런 의례들이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대개 이제 뭐 괜찮은 호텔에 가면 모든 섬들에서 원주민들의 이런 페스티벌, 싱싱, 뭐 여러 가지 전통 의례들이 서양 사람들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네. 마지막으로 뭐 축제와 의례의 의미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남태평양은 특별하게 이런 축제나 의례가 공동체의 재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워낙 이제 축제를 통해서 각각의 에스닉 집단, 종족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노래와 의례와 축제를 통해서 전승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도 나누어 갖고, 사람도 나누고, 집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모든 것을 쉐어하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지금도 집단별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